반갑습니다. 여러분 문학일 6페이지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갈 부분은 여러분들 보셔서 알겠지만 소설입니다. 소설 문학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고요. 예. 그래도 좀 다양스럽게도 여러분들이 그래도 소설은 잘 푸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실제로 뭔가 다른 지문보다는 조금 재밌고 읽을 만한 맛도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소설이 뭔가 다른 지문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쉬운 것도 사실이죠. 그랬었는데 2, 3 수능이었던가요? 3년 전 수능에서 소설 지문이 오답률 2위를 기록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그 소설을 읽을 때 굉장히 어렵게 됐구나 하고 딱 느꼈던 적이 있는데 맞아요. 소설도 어렵게 나오면은 굉장히 어렵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줄 지문이 하나 있었죠. 좋습니다. 그래서 소설 기본적으로 어렵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또 꼼꼼하게 잘 보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소설을 읽을 때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이론적인 내용들 한번 살펴보고요. 뒤에 현대소설, 고전소설 한 지문씩 있거든요. 그 지문 풀어보는 것으로 오늘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소설 읽는 법 6페이지 여러분들 나오고 있는 표가 있는데요. 중요한 부분 위주로 한번 전개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내용입니다. 소설은 분량상 작품 전체를 제시할 수 없다. 그렇죠. 만약에 소설 작품 전체가 시험지에 나온다. 시험지가 터져버릴 거예요. 소설이 보통 많은 거는 그렇지 몇 권짜리 소설도 되니까 그렇죠. 우리 시험에는 작품 전체를 제시할 수 없어서 특정 장면 일부분만 선택되어 제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일부분만 소설로 제시되는 이 수능 소설의 특성상 제시된 장면에서 어떠한 완결성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독해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들이 적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설 일부분만 출제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모의고사 같은 거 보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들 아는 소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아는 소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작품 전체의 주제 알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잘 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소설이 나왔어.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 소설 이런 내용이었어 하고 작품 전체의 주제를 미리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를 항상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 작품 전체의 이야기를 알고 있어 라는 배경 지식이 오히려 문제를 틀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소설에서 문제를 틀리면 가끔 이것 때문에 틀리거든요. 나 이 소설 다 아는 소설인데 하고 뭔가 제대로 안 읽고 전체적인 내용으로 생각하면서 풀다가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분만 나왔을 때는 여러분 그 일부분에 집중해서 푸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작품의 어떤 전체 주제라고 하더라도 전체 주제를 활용하기보다는 작품의 전체 주제보다는 뭘 활용하라? 출제된 장면의 핵심에 초점을 맞춰서 감상하는 태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이런 작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인공이 처음에는 악인이었어. 그러다가 어떤 사건을 겪고 착한 사람, 선인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나쁜 사람이 착한 사람으로 돌아가는 어떤 개과천선을 주제로 하고 있는 이야기였다 라고 알고 소설의 문제를 풀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어때? 소설은 전체가 안 나오고 일부분만 나오다 보니까 이 악인 시절의 이야기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개과천선이 주제가 아니라 이 악인에 대한 어떤 비판 같은 게 주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알고 있는 소설의 경우에서 이 함정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작품의 전체 주제를 알고 있다고 해도 제시된 부분에 집중해서 풀어라. 요게 이제 어떻게 한 가지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내용일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음 내용, 두 번째 내용 한번 보죠. 자, 제시된 부분이 불완전할 수도 있어요. 완전성을 지니지 않은 일부분이 제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정보는 바로 앞부분의 줄거리와 중략 부분의 줄거리, 이 정보가 될 겁니다. 왜냐면은 이 정보들이 여러분 굉장히 쉽게 서술되어 있어요. 굉장히 쉽게 서술되어 있어서 내용 파악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용 파악 굿.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략 부분 줄거리나 앞부분 줄거리가 있는 소설에서는 이 정보를 꼭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23소설의 23수능에 어려웠던 수능 질문, 그 수능의 소설이 왜 어려웠는가? 이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빼면은 소설이 의외로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앞부분 줄거리나 이런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소설에 몰입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런 거 빼버리고 여러분들이 바로 소설의 상황에 탁 집어넣어. 그럼 소설의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갈 수 있거든요. 거꾸로 말하면요. 앞부분 줄거리나 중략 부분 줄거리가 나왔다면은 그렇지. 이것을 반드시 참고해요. 쉽게 서술되어 있고 내용 파악에 굉장히 도움을 주니까 반드시 참고하여 내용을 파악하라는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다 잘 쓰고 계시죠? 앞부분 줄거리, 중략 부분 줄거리.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이 부분에서 많은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꼭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건너뛰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들이 제시되고 있죠. 좋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어때요? 아는 소설일 경우 전체 주제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다? 출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푸십시오. 그리고 완벽하지 않은, 완결성을 지니지 않은 부분이 나왔어. 그러면 앞부분 줄거리와 중간 부분 줄거리를 굉장히 중요한 정보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읽으십시오. 이게 어떤 굉장히 가벼운 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소설 지문은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러한 얘기들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항상 여러분 1번은 아까 얘기랑 똑같아요. 앞부분 줄거리, 중략 부분 줄거리 잘 읽어봐라. 그리고 이제부터 굉장히 또 중요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중학교 때 배웠을 거야. 여러분 소설의 3요소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중학교 때 배우는 거예요. 힌트? 앞글자로 힌트 드릴까? 그렇지, 느낌 오시죠? 3번, 4번 배경. 맞아요. 여러분들이 배운 그 내용, 중학교 때 열심히 배우셨던 내용. 인물, 사건, 배경. 근데 여러분 이게 이론으로만 끝나진 않습니다. 결국에 소설의 내용이라는 거, 인물, 사건, 배경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여러분들이 소설을 읽을 때, 그렇지, 내가 이 소설을 꼼꼼하게 읽고자 하면서 내용을 파악하고자 할 때 어떤 인물이 나왔지, 어떤 사건이 있었지, 어떤 배경이 제시됐지, 요거를 신경 쓰면서 읽으시면은 자연스럽게 내용 파악이 잘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이제 실제 시험 시간 소설 지문이면 여러분 사실상 7, 8분 내에 푸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뭔가 이런 걸 전부 체크하기는 쉽지 않으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현실적으로 어떤 처음 보는 소설을 독해할 때 저는 인물에 굉장히 무게를 두어서 읽어요. 저는 나오는 인물을 전부 표시하면서 읽거든요. 이런 식으로 누구 나왔네, 여기서 또 누구 나오네, 얘네들이 부부네 이런 식으로 새로운 인물 나왔네, 얘랑 얘는 라이벌이네, 적대관계네. 처음 보는 소설을 읽을 때 저도 인물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면서 이렇게 읽어 내려가거든요. 네, 인물, 사건, 배경 세 가지가 제시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뭔가 가장 그래도 쓰기 좋은 방법은 인물 위주로 한번 소설을 읽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물은 반드시 표면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인물을 잘 파악하면 사실상 사건이랑 배경도 보일 수밖에 없어요.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인물들이 마주하는 게 사건이 돼. 인물들이 일으키거나 인물들이 마주하는 게 사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배경은요. 인물이 서 있는 시간이나 공간적인 장소가 배경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물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소설 내용을 잘 구성하면서 읽으시다 보면은 사건이나 배경도 저는 자연스럽게 좀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여러분 벌써 고2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만의 어떤 소설 읽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냥 읽는 분들도 있고 뭐에 집중해서 읽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지금 읽는 방법이 괜찮은 것 같아. 소설 문제없이 잘 읽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그 방법을 쓰셔도 되고요. 만약에 나 소설을 좀 잘 못 읽는 것 같다. 소설을 읽어도 내용들이 내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 것 같다. 라고 한다면 이 이론 내용을 적용해서 특히 인물에 표시를 하면서 읽는 방법을 한번 써보세요. 저도 이렇게 읽습니다. 예, 저도 소설 나오면은 새로 나오는 인물들을 계속 체크를 하면서 읽어요. 그래서 여러분 소설 독해할 때 이미 방법이 있으신 분은 그거를 발전시키면 되고 내가 그런 방법이 없다 하시면은 인물 위주로 한번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럼 인물 위주로 읽을 때 인물의 무엇을 파악해야 하는가 이 이론 내용도 가볍게 살펴보고 지나가죠. 인물이 나오면 일단 뭘 체크해야 돼요? 그렇지. 주인공이 누구인가? 그리고 주인공의 주변 인물은 누구인가? 그래서 인물을 표시를 하면서 주인공과 주변 인물을 찾고요. 또 중요한 점이 나오고 있죠. 주인공 주변 인물을 찾았으면 그들이 맺고 있는 관계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저희가 아까 예시로 보여드렸죠. 얘네 둘이 부부네. 얘네 둘이 라이벌이네. 하는 식으로. 그래서 인물들을 찾고 그 인물들과의 관계를 한번 찾아봐라. 이게 이제 인물을 중점적으로 소설에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서술자의 서술이나 인물의 행동 등으로 볼 때, 그렇지, 인물의 행동 등을 보면서 뭘 파악해라? 인물의 성격이나 인물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파악해보는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렇죠. 정말 여러 인물, 여러 성격의 인물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물을 읽는다면 인물의 성격, 그리고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들을 한번 찾으면서 읽어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다음 내용이에요. 4번. 전후의 흐름으로 볼 때 인물의 행동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렇지. 인물 위주로 읽다 보면 이 행동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 행동에 숨어있는 의미 같은 것들을 한번 집중해 보라는 거고, 여러분 발화는 어떻습니까? 발화는 말하는 거죠. 소설에서는 주로 대화, 대사로 드러나게 되거든요. 대사를 보면서 인물이 가진 의도 같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인물이 하는 행동의 의미, 인물이 하는 대사의 의도,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읽으시면은 여러분 인물이 이랬을 때 좀 잘 파악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면은 이번에 사건에 관련돼서 나오고 있죠. 예. 사건을 위주로 본다면은 소설은 어떤 점들을 파악해야 될까? 이것도 좀 간단하게 볼게요. 예. 일단 사건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본다. 그래서 뭘 파악해야 하느냐? 1번. 인물의 행동이나 심리의 원인이 되는 문제 상황을 파악하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인물이 보통 어떤 행동이나 어떤 심리 상태를 보일 거야. 그럼 그렇게 되는 원인, 문제 상황을 찾으시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전 소설을 읽고 있어. 고전 소설을 읽고 있는데 A와 B가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싸우겠어요? 그렇죠. 보통 B라는 친구가 뭐 반란을 일으키거나 나쁜 짓을 했겠죠. 이런 식으로 인물들이 보이는 어떤 행동이나 심리의 원인이 있으면 그에 대한 문제 상황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 상황을 파악해봐라 봤었고, 사건을 파악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갈등이죠. 소설은 또 갈등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갈등 같은 것들을 볼 때 갈등에서 집중해야 할 것은 갈등의 원인과 양상이라고 표현되고 있죠. 양상은 크게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개인과 개인이 만드는 갈등, 두 번째는 개인과 사회가 만드는 갈등, 마지막으로는 개인 내면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설을 읽다가 갈등을 느끼셨다면 이 갈등이 사람 간의 갈등인가? 사람과 사회의 갈등인가? 아니면 개인 내부에서 일어나는 갈등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2번 갈등일 때 개인과 사회의 갈등인데 사실 이 소설이 굉장히 많거든요. 개인과 사회의 갈등을 보여주는 소설이 좀 자주 출제가 돼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3번. 그 사회의 성격을 파악해보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독재 정권 시대를 예로 들어볼까요? 이때 어때? 이때 보통 여러분 주인공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주인공이 사회와 갈등을 일으키면서 보이는 방식이 어떻겠어요? 독재 정권에 그냥 순응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어떤 저항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문제는 이 갈등을 여러분들이 파악하면서 독재 정권이랑 이 사회의 성격이 어떻게 되는지, 독재 정권은 굉장히 억압되어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런 것들을 한번 파악해보라 라는 내용이 제시된 겁니다. 그래서 개인과 사회 갈등, 정리하면은 개인과 사회 갈등이 굉장히 소설 유형 중에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문제로도 자주 나오죠. 그래서 개인과 사회가 뭔가 갈등을 일으키는 것 같다면 어떤 사회인지 그 사회의 성격을 파악하는 일 여러분 한번 신경 써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갈등의 전개 과정.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 어떤 순서와 관련된 거야. 여러분들이 소설을 읽고 갈등을 파악했는데 갈등이 시작된 건지
아니면 한참 진행 중인 건지 아니면 해결 중인 상황에 있는 건지 요거는 이제 소설의 구성적 요소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인물과 사건까지 봤죠. 이제 배경입니다. 배경은 제가 좀 특별히 좀 강조를 해 드릴게요. 왜냐면은 여러분 배경이 요즘 문제로 자주 출제가 돼. 왜 배경이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될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배경에는 뭐가 있죠? 시간적 배경이랑 공간적 배경이 있거든요. 시간과 공간적 배경의 특징은 뭐야? 이 친구들은 전부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죠. 시간은 흘러가잖아요. 소설이 뭐 3일 정도의 이야기를 다룰 수도 있고 공간도 이동이 가능하잖아요. 서울에서 있던 일, 부산에서 있던 일 이런 식으로 이동이 가능하지. 그렇다 보니까 이 시간과 공간의 이동에 따라 나오는 정보 이 정보를 분류하는 문제들이 정말 자주 출제가 돼요. 단적으로 하나 보여드릴까? 여러분들 소설 읽다 보면 갑자기 기억, 어제 이렇게 밑줄이 쳐져 있을 거야. 뭐지? 쭉 읽다 내려오면 니은, 오늘 하고 밑줄이 쳐져 있을 겁니다. 쭉 읽다 보니 3년 전 이런 식으로 밑줄이 쳐져 있을 거예요. 이거 뭘 물어보는 거야? 시간적 배경. 이 시간대에 있었던 정보를 분류하는 문제들이 요즘 많이 출제가 돼요. 근데 지금 시간으로 했지만 장소로도 나올 수 있어요. 서울, 부산, 울릉도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 배경 자체가 요즘 문제로 자주 출제된다. 그러니까 소설을 읽다가 시간이나 공간이 변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늘 출제될 수 있다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럼 사실 이건 독서처럼 풀어도 돼요. 어제 있었던 일, 이거 맞나 틀리나 사실 확인, 정보 분류로 푸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배경에서는 여러분 요즘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된다는 걸 조금 강조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풀어볼 문제도 있습니다. 파이팅! 좋아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봅시다.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이것도 요즘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죠. 예, 그러니까 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여기 써 있는 이런 내용들이 다 자주 출제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모의고사 어떤 지식을 테스트해 볼까? 여러분 만약에 시 나왔어, 현대시 나왔어. 1번 문제로 주로 뭐가 나오죠? 의인법을 활용하여 세상에 친근감을 부여하고 있다. 수미상관의 구조를 환영하여 구조적 안정성을 주고 있다. 네, 표현법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시에서는 여러분 1번으로 표현법 문제가 거의 항상 매번 나오지. 소설에서는요. 여러분 주로 1번 문제로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가 진짜 많이 나와요. 서술상 특징. 소설의 단골 1번 문제입니다. 그러면 서술상 특징에선 주로 뭘 물어보느냐? 여러분 서술자의 위치와 태도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늘 이거 기억하세요. 이거 해서 손해볼 건 없어. 여러분들이 모의고사에서 소설 지문 읽잖아요. 일단은 뭐부터 해라? 서술자가 누구인지 알아내십시오. 이거를 하고 소설을 읽는 건 정말 나쁘지 않아요. 요즘 거의 이런 문제가 매번 나오거든요. 미안해요. 누구 알아내라? 누구인지 알아내라. 지금 말을 하면서 글씨를 쓰면은 좀 빼먹을 때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소설 지문이 나왔으면은 일단은 서술자가 누구네. 이거 정도는 알아보시는 걸 반드시 추천드려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좀 문제에 쉽게 다가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볼게요. 서술자의 위치와 태도를 파악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거 여러분들이 배우신 거예요.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 배우신 거야. 자, 1번 서술자의 위치예요. 서술자의 위치.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습니다.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습니다. 여러분 1학년 때 열심히 하셨죠?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다. 이거 뭐라고 해요? 이거 몇 인칭이라고 해? 1인칭이라고 하죠. 서술자가 작품 속 인물이야? 그러면 우리 보통 이걸 1인칭이라고 합니다. 자,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작품 속의 인물이 아니라 작품 밖에 그냥 작가가 써주는 것이다 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3인칭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아마 수업 시간에 숱하게 배우셨을 겁니다. 1인칭, 1인칭 주인공 시점, 3인칭 관찰자, 전지적 작가 시점 이런 거 수없이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그렇게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요즘은 1인칭, 3인칭이라는 용어보다 작품 안에 있다, 작품 밖에 있다 라는 식으로 많이 물어봐요. 네. 그래서 일단은 서술자의 위치, 이 소설을 써주는 사람이 작품 안에 있는가, 작품 밖에 있는가 당연히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이것도 여러분 내신에서 숱하게 많이 만났죠? 잘 봐.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는데 자신의 내면을 솔직하게 드러내준대. 우리 그런 소설을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부르죠.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는데 다른 사람을 관찰해서 서술해준대. 우리는 이런 걸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부르죠. 네. 그래서 1인칭 주인공, 1인칭 관찰자. 특징은 뭐라고요?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다. 자, 그러면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을 때, 그렇죠. 작품 밖에 있는데 객관적인 태도로 서술해주고 있어. 사실 이런 소설은 좀 만나기가 쉽진 않긴 한데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시점입니다. 우린 이런 걸 3인칭 관찰자라고 불러요. 작품 밖에 있는 작가면은 사실상 인물의 마음들을 다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뭔가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서술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3인칭 관찰자라고 부르고요. 여러분들이 익숙한 거, 고전소설 익숙한 거. 작품 밖에 작가가 인물들의 심리를 다 알고 모든 것을 알고 다 서술해줘요. 이런 걸 우리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부르죠. 여러분들 1학년 때 여러분들 내신 시험 범위에 거의 다 춘향전 있지 않았습니까? 춘향전을 배우는 의도가 뭐겠어요? 고전소설의 전지적 작가 시점을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춘향전이 이렇게 제시된 경우가 있습니다. 책? 갖다 드릴게요. 여러분 잠시만요. 방금 한 분이 오셔서 책 하나만 더 갖다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서술상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 요즘들 나온다. 여러분들 일단은 서술자가 누구인지 알아내보고 소설을 읽기 시작하는 거 이거 굉장히 추천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각종 어떤 시점들까지 우리 한번 복습해 봤고요. 서술자의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서술자의 태도를 묻는 문제도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일단 한번 볼까요? 예, 서술자의 태도, 서술자가 사용하는 단어, 표현, 문체 등을 보면서 서술자가 어디에 대해 가지고 있는 등장인물이나 사건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를 알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어때요? 서술자가 어떤 등장인물을 되게 싫어할 수도 있지, 어떤 등장인물을 되게 비판할 수도 있지.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서술자가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두 번째, 이거 진짜 문제로 많이 나오죠. 네.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바로 서술자 개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뭐 거의 있으면 한 번씩 문제로 물어볼 정도로 굉장히 단골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서술자의 개입이 뭔지 여러분 확실하게 이게 체크하고 가십시오. 고전 소설에서 주로 많이 나오고 어때요? 서술자가 작중 사건에 개입해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경우 우리는 이거를 서술자 개입이라고 합니다. 서술자 개입이 뭐라고요? 서술자가 작중 사건에 개입하여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경우. 그래서 요 진짜 서술자 개입은 진짜 자주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술자 개입 이거 찾는 연습도 항상 해주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우리는 구성과 문체의 특징 이것도 가끔 이제 문제로 출제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들 한번 이걸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구성을 여러분 볼 때
자, 여러분들이 실제로 소설을 쓴다고 해봅시다. 그럼 너 어떻게 써요? 우리 두뇌의 어떤 논리적인 기본값은 뭘까? 논리적인 어떤 디폴트, 기본값을 한번 생각해볼까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쓴다 하면 논리적 기본값은 여러분 시간 순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보통은 이렇게 써요. 우리 머릿속에 어떤 이야기가 있다? 그럼 우리가 그 이야기를 쓴다 한다면 우리의 어떤 논리적 기본값은 시간 순으로 그 이야기를 쓰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어때? 이게 기본이라고요, 여러분. 이야기가 시간 순서에 따라 전개된다. 이게 기본이라고. 그럼 어때? 이 기본을 벗어났을 때 약간 특수한 느낌이 들죠? 그러면 문제로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봐봐, 시간 순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과거 회상이 삽입돼. 과거 이야기가 갑자기 끼어들어. 봐봐, 시간 순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과거와 현재가 교차되면서 과거 나왔다가 현재 나왔다가 과거 나왔다가 하는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돼. 이건 어때요? 우리의 논리적 기본값인 시간 순과 다른 어떤 특수한 경우라고 받아들이면 돼. 그렇다 보니까 이런 구성은 항상 문제로 제시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다? 시간순으로 구성되는 게 논리적인 어떤 기본인데 시간순이 아니라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항상 문제에서 물어볼 것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하나 더. 장면을 전환 또는 교차하거나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의 장면을 나란히 제시하고 있진 않아. 요거 이제 여러분 요게 문제로 나올 때마다 굉장히 질문이 많거든요. 여러분 요 표현에도 익숙하실 테지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나란히 제시한다. 요게 이제 병렬적으로 요 표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나란히란 용어를 쓸 수도 있지만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요 용어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이상하게 이선지가 나올 때마다 질문이 진짜 많아요. 선생님 병렬적으로 제시했다는 거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나란히 제시되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 때가 많은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예를 제가 좀 자주 듣는 텐데 여러분 만약에 추리소설을 읽는다고 해볼게요. 추리소설이야. 어떤 내용이냐면 교실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어. 정말 멋있죠. 정말 끔찍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실 살인사건 추리소설 여러분 읽는다고 생각해봐요. 보통 어떻게 써있습니까? 교실이 있어. 교실이라는 장소가 있어. 여기서 살인이 일어났지. 그럼 범인도 이 근처에 있을 거예요. 자, 근데 교실만 나오는 게 아니야. 분명히 운동장의 모습도 나올 거예요. 왜? 이 살인범을 쫓는 탐정이 운동장에 있거든요. 그랬을 때 어때? 여러분 추리소설 한번 떠올려봐요. 그냥 교실에서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써줍니까? 노잼이죠. 아니면 운동장에 있었던 일 처음부터 끝까지 써주니까 노잼이에요. 추리소설 어떻게 써야 재밌어? 교실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탐정은 아직 그걸 모르고 있어. 그럼 교실 나왔다가 운동장 나왔다가 그렇지. 교실에서 살인사건을 일으킨 범인이 도망치려고 하는데 탐정이 어떤 단서를 잡았어. 그래서 운동장에 있던 탐정이 교실로 막 달려가는데 범인은 아직 그걸 몰라. 이런 식으로 동시에 사건이 얘가 나왔다 얘가 나왔다 나란히 제시되고 있죠. 이런 걸 여러분들 바로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병렬적으로 구성하고 있어. 얘는 어떤 예시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보통 이렇게 쓰면은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러한 류의 효과가 생기기 좋아요. 어떤 긴장감을 조금 올려줄 수도 있고요. 정반대로 오히려 서사를 지연시킬 수도 있어요. 나는 빨리 범인이 잡히는 거 보고 싶은데 계속 운동장에서 뭔가 실마리 찾고 있는 탐정의 모습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효과들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질문이 많이 나온 거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뭐라고요? 우리의 머릿속은 이야기를 시간순으로 제시하는 게 어떤 기본적인 논리적 값인데 나머지 이 자주 문제로 물어보는 상황은 시간순이라기보다는 어때? 좀 특수한 상황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로 자주 나온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2번 문자상의 특징. 2번은 여러분 진짜 그냥 읽어보세요. 예, 요거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다 아시죠는 좀 위험하고
문체는 여러분 문장 표현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뭐 짧게 쓸 짧은 문장이 나오고 있으면 뭐 긴박감이 느껴져요. 이런 것들이 써 있고요. 예. 그리고 요거는 아까 제가 강조했었죠. 서술자의 태도를 한번 찾아보는 거. 그래서 단어, 냉소, 회학, 풍자 같은 어떤 태도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문장 표현에서 그렇지 이런 것들을 또 간혹 문제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도법 3이라고 나오고 있죠. 장면의 핵심이 무엇인지 판단한다 라고 나오고 있는데 그거 사실 여러분 맨 처음에 했던 얘기랑 비슷한 얘기예요. 맨 처음에 했던 얘기가 뭡니까? 네. 맨 처음에 했던 얘기가 무슨 얘기였어요? 나 까먹었어.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만 출제된다. 일부분만 출제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거꾸로 이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쉽진 않은데 거꾸로 이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문제가 좀 잘 보일 수 있어요. 잘 봐. 일부분만 출제된다고 했었지. 그럼 어때? 이게 왜 선택됐지? 아니 이 소설에서 왜 이 부분이 나왔지?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출제 이유를 추론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면 문제풀이가 되게 쉬워질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물론 굉장히 고급 난이도 단계입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일단 소설 전체를 알아야 되고 그럼 전체 내용 속에서 왜 이 내용이 나왔는지 약간 궁금해해야 되면서 그 와중에서 이제 출제 이유나 출제 의도 같은 걸 파악해 보는 거거든요. 쉽지는 않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문을 알고 있는 소설이라면 이 과정을 해보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뭐 길게 써있지만 결국 중요한 건 뭐야? 보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잘 아는 소설이 아니라 처음 보는 소설이다 라고 한다면요. 그렇지. 소설의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면 보기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거. 보기를 먼저 읽어보는 게 굉장히 또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건 아마 실제로 지금 모의고사를 푸실 때 쓰시는 분도 꽤 많을 겁니다. 작품 파악이 잘 안 되는 걸 보기부터 읽고 가볼까 하는 식으로요. 그래서 보기를 먼저 읽어보는 것도 그 소설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열심히 보셨고요. 네, 이제 소설의 읽는 법을 우리가 쭉 봤다면 지금부터는요. 문제를 풀 때 좀 신경 써야 할 방법을 문제를 풀 때 신경 써야 할 방법을 조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죠? 서술 방식을 보는 방법. 이 서술상 특징이 요즘 거의 한 문제씩 나와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뭐부터 해보라 그랬죠? 일단 소설이 나왔으면 서술자 파악해라. 여러분 1번의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먼저 서술자가 누구인지 확인해봐라. 이거 안 해두면 어떻게 돼요? 문제 보다가 다시 소설로 가서 서술자 누구였지? 한 번 더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처음 읽을 때 해놓으면은 웬만하면 한 문제 맞추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 소설 읽을 때 서술자 파악하는 거 항상 신경 써보시기 바랍니다. 2번입니다. 이게 길게 써 있는데 한번 볼게요. 문체나 구성상의 특징을 시점과 연관지어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 자, 여러분 소설 모의고사 많이 풀어봤잖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1번 문제에 2번 선지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해볼게요. 작품막 서술자가 등장인물을 변호하고 있다. 만약에 여러분 이런 선지가 나왔다고 한번 생각해볼까? 그럼 이런 선지를 풀려면 어떻게 되죠? 일단 이 소설의 작품딱 서술자가 맞는지 요거를 파악해 볼 뿐만 아니라 이 서술자가 등장인물을 변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요거까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간혹 함정 어떻게 파? 서술자가 아니라 다른 등장인물이 이 등장인물을 변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서술자만 단순히 물어보거나 어떤 진술이나 구성상 특징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뭐다? 구성상 특징과 시점을 연관짓는 이런 선지들이 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전부 다 맞는지를 검증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그렇지. 시점에 대한 진술은 물론 구성상의 특징에 대한 진술도 둘 다 맞아야 정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요런 선지들을 생각하시면은 이 설명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뭔가 이런 문제들이 자주 나오죠. 그냥 작품박 서술자가 작품한 서술자가 끝나지 않고 작품박 서술자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다. 요런 식의 서술이 요즘 요런 식의 문제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런 요런 선택지를 물어보는 내용이었다라고 하고요. 2번 가보겠습니다. 2번은 제가 좀 수업할 때마다 약간 민망한데 잘 봐요, 여러분. 이게 되게 좀 민망한 내용이야. 내용 이해를 물어볼 때는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민망해서 묻는 거 아니에요? 꼼꼼하게 읽으면 됩니다. 참 대단한 해결법이 적혀 있지 않죠. 꼼꼼하게 읽어봐라. 그러니까 약간 설명하기도 민망하네. 그렇죠. 이런 유형의 문제에서는 꼼꼼하게 읽고 푸는 게. 근데 여러분 왜 그러냐면 어쩔 수 없어. 이런 게 보통 다 사실 확인이다. 정보 일치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럼 뭔가 대단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좀 소설의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두는 게 이런 문제를 풀어보는 어떤 대표적인 대비책이 될 수밖에 없어 내가. 그래서 굉장히 민망한 한 줄짜리 설명이었는데 꼼꼼한 읽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좋습니다. 다음 내용은 여러분 간단해요. 한마디로 보기를 기준으로 생각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소설을 좋아하십니까? 네. 제 얘기를 하려고 이제 문을 띄웠던 건데 저는 이제 옛날에 이제 영어 수학 공부하다가 수학영어라고 해야 되는데 영어 수학 공부하다가 좀 지겨우면은 국어 모의고사 문제집권에서 소설만 풀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그 정도로 좀 소설을 좋아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렇다 보니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소설을 좀 잘한다라는 생각이 있었어. 그러다 보면 꼭 어때? 보기가 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을 읽고 이런 내용 아닌데 너무 확대 해석했네. 이런 식으로 보기를 나도 모르게 좀 깔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문제를 틀려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소설을 문학적으로 잘 읽는지를 보는 시험이 아니에요. 독해 시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소설에 자신감이 생겼을 때 나는 이 보기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하는 경우들이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보기의 내용에 입각해서 작품을 보셔야 됩니다. 소설을 잘하시는 분일수록 보기를 좀 까고 싶을 때도 있으실 텐데 그러면 안 되고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전부 다 보기를 기준으로 삼아서 여러분들이 통계를 하고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보기가 항상 기준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자, 이제 고전소설. 이 고전소설에 대한 이론만 하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실제로 볼 수 있는 이제 문제들이 등장하거든요. 나름 좀 중요한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이 고전소설 부분에서도. 그러니까 고전소설을 읽기 어려워하시는 분이라면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 굉장히 신경 써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아까 말했듯이 저는 소설을 주로 인물 위주로 읽거든요. 근데 어때? 고전소설에서 인물 위주로 읽다 보면은 항상 이것 때문에 내용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고전소설에서 어떻다? 고전소설에서 등장인물은 장면에 따라 다른 이름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 고전소설에선 정말 많은 호칭들이 등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전소설을 잘 읽으시려면은 이 호칭 표현들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사람을 부르는 표현이었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실제로 어때요? 뭐 읽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유철수 이렇게 나올 수 있어. 나중에 보면 얘를 이제 유승상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럼 어때? 여러분 읽으면서 철수가 관직을 얻어서 승상이 됐다. 이런 식으로 얘랑 같은 인물이다 라는 이런 지칭하는 표현이 달라져도 항상 같은 사람이라는 거를 체크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고전소설에서는 의외로 꽤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뭐 질문하러 오면 대부분 질문이 이거예요. 얘랑 같은 애였어요? 이런 질문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고전소설에서 그렇지 인물을 표현하는, 인물을 지칭하는, 인물에 대한 호칭 표현들 여러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1번에 벌써 몇 가지 지시되고 있어요. 시, 시녀, 여인, 낭자, 소저, 생, 처사, 옹. 이게 전부 다 어때? 이게 전부 다 사람을 부를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면은 주로 성, 앞에 김, 이, 박 이런 성이 나오고 뒤에 이런 호칭이 붙어요.
그래서 이런 호칭을 쓰는 거, 이런 표현도 여러분 잘 알아두시고요. 2번, 요것도 진짜 많이 나오죠. 관직명. 이 사람이 어떤 성공을 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이름이 아니라 관직 이름으로 부릅니다. 예시로 제시된 게 뭐예요? 유연수라는 사람을 이때부터는 유한림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직 표현 같은 것도 알아두시면 좋아. 대표적인 게 이제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승상, 그리고 상서 이런 표현도 많이 나오고요. 실랑 이런 것들은 전부 여러분 관직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표현들도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시면은 인물을 파악하고 내용을 파악하는데 훨씬 쉬워지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직 표현들 잘 알아두시라. 3번. 결혼하면 어때요? 결혼하면 성씨와 이름, 성씨와 부인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예시로 이부인 같은 게 제시됐어요. 4번, 요건 여러분 잘 알아두십시오. 요즘 이게 많이 나와요. 4번에 여러분 두 번째 예시 한번 보세요. 요즘에 그렇죠. 여자 주인공이 남장을 하고 활약하는 소설들이 종종 출제가 꽤 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때도 어때? 남장을 했으니까 어때요? 이름도 남성스럽게 바꿔야겠지. 그래서 앞부분에서 이 사람이 홍겨울이지만 뒷부분에서는 평국으로 불리는 경우. 그래서 홍겨울과 평국은 같은 인물이야. 이런 것들 계속 여러분 체크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좋아요. 거의 다 왔고. 이제 여러분 2번을 제가 좀 개인적으로 설명드릴 게 좀 있거든요. 여러분 잘 봐. 여러분 우리 좀 솔직해져 볼까? 여러분들 혹시 소설 읽을 때 인물관계도 그리시는 분? 그러니까요. 저도 뭐 강의할 때는 야 꼭 인물관계도를 그리면서 파악해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시험 볼 때는 인물관계도 그리다 보면 시간이 좀 모자라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안 그리고 갈 때가 은근히 많아. 네, 여러분 가정소설이라는 장르가 있거든요. 가정소설이라는 장르가 있어요. 이 가정소설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 한 가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가족의 이야기 뭐 몇 명 안 나오겠네요. 근데 어때? 한 3대 이상을 다루는 경우가 있어요. 소설 읽다 보면 어떤 줄 알아요? 3대 이상이란 말이 뭐야? 할아버지 있고 아버지 있고 나 있잖아. 할아버지 부인 있겠죠? 아버지도 부인 있겠죠? 나도 부인 있겠죠? 여기서 끝나냐? 아버지 형제들 있겠죠? 아버지 형제 부인 있겠죠? 여기서 끝나냐? 할아버지 형제들까지 나와요. 할아버지 형제 있겠죠? 할아버지 형제 부인 있겠죠? 이거면 다행이지. 할아버지 부인인데 두 번째 부인까지 나옵니다. 그럼 가족소설, 가정소설은 이따구의 내용인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소설이 나오면 저도 이거 뼈저리게 체험했는데 1, 2분 더 걸려도 인물관계도 만들면서 있어요. 진짜 꿀팁이야. 그냥 나중에 문제 보고 3, 4분 허비하느니 가정소설이다. 뭔가 여러 가족들이 나온다. 그냥 그리면서 읽으세요. 야 이거는 진짜 1, 2분 투자하면은 3, 4분을 아낄 수 있어. 그래서 가정소설 이런 게 나왔을 때 뭐가 가정소설인가요? 사실 지금의 여러분들한테 가정소설은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제 말해 내년 수능특강 여러분 내년에 수능 보잖아요. 내년 수특에 가정소설 분명히 한두 작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 작품들은 미리 인물 관계도 만들어 두셔서 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게 더러운 게 3대 이상이 나오잖아. 수능 특강에서는 이 부분만 나올 수도 있거든. 근데 실제 수능에서는요. 아버지와 내가 나올 수도 있어. 그럼 어때? 가족 관계도 이 위로만 열심히 외워둬도 소용이 없어요. 여기서부터 다시 그려야 돼.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 맞이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물 관계도 그리면 좋죠. 하지만 실제 시험에서 그리기가 쉽진 않다. 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소설이 가정소설이다 1, 2분 걸리시더라도 인물관계도 그리면서 읽으세요. 그게 남는 장사입니다. 저도 안 그리고 풀어보려다가 숱하게 당했어요. 그래서 가정소설에서는 여러 인물이 한꺼번에 등장한다. 3개 정도 나와요. 진짜 미쳐버려요. 그래서
그래서 이 가족 관계들을 정확하게 파악해보자. 인물 관계도 그려보자 하는 게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작년 수특이었나? 재작년 수특이었나? 이제 유시삼대록이라는 소설이 있었어. 예. 이제 그 소설이 이상하게 모의고사 많이 나왔는데 이제 그때 이제 개척하려고 이제 만들어 놓은 어떤 규칙 같은 겁니다. 아, 가정 소설에서 인물 관계도 그리자. 좋아요. 이런 내용 같고요. 3번도 한번 읽어보세요. 상투적인 표현은 굉장히 자주 쓰는 표현을 말하는 거죠. 고전 소설에 여러분 자주 쓰이는 표현들 알아두셔야 되고요. 예스러운 문체는 옛날 표현인데 옛날에 멋이 담겨있는 표현을 예스러운 문체라고 합니다. 즉 고전 소설에서 이 옛날 말투 같은 거 자주 쓰이는 말투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시면 독해에 도움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진짜 마지막 4, 5번은 여러분 묶어서 하겠습니다. 4, 5번은 여러분들이 고전에 대한 학습이 되어 있을 때 이럴 때 쓸 수 있는 어떤 문제풀이 방식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고전 소설을 조금 공부했어. 그렇게 공부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소설 읽어보니까 야 이거 애정 소설인데? 라는 판단이 섰어요. 그럼 어때요? 어떤 여러분들이 고전 소설의 장르를 공부하셨다면 애정 소설을 읽다 보면 둘이 바로 사랑 해피엔딩이 아니라 반드시 그 둘 사이에 뭔가 장애물이 등장하시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소설을 하면서도 이거 애정 소설이니까 장애물 등장하겠네 예상하면서 읽으실 수 있죠. 5번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5번의 예시 한번 볼까요? 고전 소설 속 주인공은 천상계에서 적방 모티프 여러분 이거 제가 알기로는 4, 5주 전에 했습니다. 적방 모티프 복습하셨습니까? 진짜 적방 모티프 영웅소설 적방 모티프 소설의 어떤 특징 힌트 드릴까요? 1번 뭘로 시작해? 비범한 출생으로 시작해요. 비범한 출생. 그 다음에 이거 복습하세요. 부모님과 헤어져야지. 기억나죠? 부모님과 헤어져서 고통을 겪다 어떻게? 우와 야 그래 공부하셨구나. 이거 조력자 만나고 또다시 고통받고 다시 제2의 조력자 만나고 여러분들이 소설이 학습돼 있어서 만약에 이런 내용이 머릿속에 있다 하면은 새로운 소설이라도 영웅 소설 보기에 이 소설은 영웅 소설 막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 이 소설은 적강 모티프를 쓴 소설 이렇게 적혀 있어. 그러면 이런 구조를 떠올리고 뒤에 내용 이런 거 나오겠네 하고 예상하면서 읽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조력자 나왔을 때 굉장히 반가웠어요. 복습하신 분이 있구나. 그래서 4번, 5번은 여러분들이 고전 소설의 어떤 장르나 유형을 학습해 두셨으면은 역시 문제 풀 때도 내용을 읽을 때도 잘 써먹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좋습니다. 예, 파이팅. 이제 여러분 이론은 여기까지 들어갔고요. 이후 드디어 여러분들 실전 문제 풀이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현대 소설이 제시되고 있죠. 현대 소설이 제시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자유롭게 풀어보세요. 보기를 먼저 읽어봐도 좋고 여러분들 문제 먼저 읽어봐도 좋고 아무튼 좋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소설이라면 실제 수능에서는 8분 정도에 푸셔야 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1학년이니까 예비 2학년이니까 1분 더 드려서 9분 드리겠습니다. 한번 9분 동안 1에서 4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시죠. 여러분. 이 소설 읽고
현재 7분 정도가 경과하고 있습니다. 답을 조용히 적어드릴게요. 아직 1, 2분 남았으니까 다 보신 분은 바꾸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답을 내보십시오. 나중에 밝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소설이 참 할만하면서 재미있어요. 그러면 결국 론 슬슬 돼가고 있으니까 좋습니다. 예, 아무튼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는 이런 식으로 시간 재고 푸는데 제가 제시한 시간 정도 딱 이제 들어오시면은 저것도 이 지문 때문에 시간 낭비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좀 1학년이라서 1분 더 드렸지만 아마 여러분들 3학년 때는 이 지문 8분 정도에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빠르신 분은 7분도 가능해요. 그러면 문학 지문 하나는 7, 8분 내에 털어내면은 예, 충분히 좋은 속도니까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셔도 돼요. 그러니까 오늘 좀 이쁘게 미니 이벤트 해볼까요? 예, 여러분 티 안 나게 손 드세요. 예, 심하게 손 들지 마시고. 맛있다. 아 오늘은 네, 제법 되시네요.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한번 그렇죠. 이거를 실제 시험장에서 만났다고 생각하고 독해하는 어떤 방식을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예, 이 작품은 23년 23년이 아니라 10년도 수능이었나 그랬고요. 비연계 작품,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책을 읽어야 되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때요? 일단은 보기를 보시는 게 굉장히 좋죠. 그럼 보기에서 이 소설의 어떤 힌트될 만한 내용을 한번 뽑아봅시다. 자, 소시민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주제예요. 소시민. 네, 제가 좀 소시민이거든요. 미안합니다. 소시민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권력관계, 그렇지 누가 더 세고 누가 약한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 소설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 뭡니까? 권력관계가 형성되려면 타인의 승인이 요구된대요.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칸트 지문하면서 숱하게 했던 거지. 이런 류의 서술을 여러분 어떻게 읽어라? 타인의 승인이 전제되어야 권력관계가 발생하는 이 결과가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한번 기술 읽어보라고 했었죠. 그럼 어때? 타인의 승인이라는 것이 있어야 권력관계도 형성될 수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그래서 타인의 승인이 요구되면, 타인의 승인이 있다면 힘의 우열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권력관계랑 힘의 우열관계는 똑같은 말이죠. 계속해서 봅시다. 이 작품은 허구적인 권력표지, 한마디로 거짓 권력표지, 거짓 권력지표, 거짓된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 좀 적어볼게요. 허구적 권력표지, 허구적 권력표지가 있는데 이를 통해서 타인의 승인을 얻는데 그러면 자신감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허구적 권력표지가 타인의 승인을 얻으면은 자신감. 내가 권력관계에서 위에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볼게요. 하지만 어때?
승인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소시민이 된답니다. 아이고 저런 허구적 권력 표지가 타인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아이고 소시민으로 돌아가 버린대요. 아마 이 소설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구조일 것 같습니다. 그럼 소설을 읽으면서 허구적 권력 표지가 뭔지, 승인을 받은 경우와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실제로 이렇게 모습이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이 소설을 읽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서 일단은 상황 구성하는 연습을 해봅시다. 자, 이거 처음 보는 소설. 저라면 좀 이런 거에 집중해서 읽을 거예요. 일단 어때? 김달채 씨, 저 인물 위주로 읽는다고 했죠? 김달채 씨, 김달채라는 인물 나왔네. 인물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해성아님 무섭게 뽀로로 집으로 달려가던 묵은 습관. 김달채 씨한테 묵은 습관이 있었는데 이 묵은 습관은 뭐야?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가는 거래.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퇴근하면 할 일이 없어서 바로 집으로 가. 미안해요. 자꾸 이런 정보 그만 드릴게요. 근데 요즘에 어때? 이 습관을 버리고 요즘은요. 밤늦도록 할 일 없이 길거리를 배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새로운 습관이 생겼대요. 왜 그전까지는 매일 퇴근하면 집으로 가던 김달채 씨가 왜 이렇게 뭔가 밤거리를 배회하며 다니는 걸까? 여기서 자연스럽게 의문을 갖고 읽으면 좋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지하철, 버스, 공중면소. 느낌 와요. 지하철, 버스, 공중면소. 장소들에 제가 지금 밑줄 치고 있습니다. 포장마차, 백화점, 정류장. 지나가는 행위는 뭐 장소는 아닙니다. 파출소. 자, 이런 여러분 여러 가지 장소가 나오죠. 이 여러 장소에서 여러 행동들을 합니다. 행동에는 동그라미를 쳐볼게요. 사지 않은 물건을 훔정하거나, 올림픽 볼권을 사거나, 담배꾼을 빌리거나, 경찰관에게 길을 묻는 신용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 여러 장소에서 여러 행동들을 하고 있죠. 역시 왜 이러는 거야? 한 번쯤 생각해 볼 만 하거든요. 그러면 왜 이럴까? 이에 대한 해답은 여러분 읽다 보면 나옵니다. 아무튼 마주치는 각계각지의 사람들을 상대로 가지시는 실수를, 어떨 때는 실수를 가정하기도 하지만 때로는요. 또렷한 목적의식, 그렇죠. 직접적인 목적의식을 드러낼 때가 있어요. 이 목적의식이 뭐냐? 바로 우산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갖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겁니다. 뭔데 우산의 존재를 알리는 것이 이 사람의 또렷한 목적의식이에요. 우산이 뭔데? 그렇지. 그래서 우산의 존재를 알린다 하면은 뭘 확인해요? 우산이 어떻게 비치는지. 번호 붙일게요. 우산의 존재를 알린다. 우산이 어떻게 비치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우산의 주인인 자기를 어떻게 대우하는지 반응을 보는. 자, 그럼 지금까지 여러 장소에서 여러 행동을 하는 새로운 습관의 목적은 뭐라고요? 우산을 보여주고 우산이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하고 우산의 인자인, 우산의 주인인 자기를 어떻게 대우하는지 반응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우산이 왜? 우산이 뭔데?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내려오시면 그 우산의 의미를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내려오셔서 이 첫째는이라고 시작하는 문제를 볼게요. 첫째는 어때? 첫째는 진짜 무전기에 익숙한 극소수의 사람을 제외한 대개의 서민들은 우산에 속아 넘어간다. 우산은 실질적으로 지금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속여지고 있습니까? 무전기로 속여지고 있어요. 우산인데 이 우산의 케이스가 무전기와 비슷한 모양인 겁니다. 사람들은 이 우산을 무전기로, 특히 서민일수록 이 무전기에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무전기로 속은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은 어떻죠? 이야기를 그만둬. 겁부터 집어먹어. 저자세로 나와. 그리고 어때? 술집주인은 술값도 안 나가. 굉장히 어떤 조심하고 겁을 먹은 행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모든 게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이 있는 우산이 무전기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무전기라고 속은 사람들은 전부 자기를 조심하고 있어. 그러면서 어때? 아까 준비해놨던 요걸 볼까요? 허구적 별로표지. 우산인데 무전기처럼 보이는구나. 그래서 이걸 무전기로 승인한 사람들 앞에서 김달채 씨는 굉장한 자신감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이 제시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확인을 하면은 이제 소설의 상황이 여러분은 굉장히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이때 우리 문제로 점프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1번 A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A에서는 여러분 4번이 정답이었죠. 한 가지 목적으로 수렴되는 한 가지 목적이 뭐였어? 우산 보여주고 반응 살피는 거였지. 우산 보여주고 반응 살피려고 이 사람 뭐 했어? 여러 장소에서 뭐 물건을 산다던가 흥정을 한다던가 길을 물어본다던가 여러 가지 행위들을 보여주고 있었죠.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건 우산을 보여주고 그 반응을 보고 싶은 건데 그걸 목적으로 여러 행동들을 하고 있었지. 그래서 1번에서는 4번이 여러분 정답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상황들이 제시됐고, 자 이제 중략 다음으로 좀 점프를 해볼게요. 여러분 다시 본문 그렇죠. 12페이지 중략 다음 부분을 조금 보겠습니다. 이 소설도 중략 부분 줄거리가 없어서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상황을 또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한번 볼게요.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뭔가가 벌어지는 중이라고 생각한다. 뭔가 새로운 사건에 의합니다. 뭔가 벌어졌어. 근데 이 사건에 대한 김달채 씨의 반응을 볼까요? 반응이 어때? 흥분, 기대감. 뭔지 사건은 아직 몰라. 멀지 않은 곳은 뭔가 있는 것 같대요. 소설이 살짝 정보를 감추고 있어. 근데 김달채 씨의 반응은 보여주고 있지. 흥분하고 기대하고 있대. 이제껏 맛보지 못한 엄청난 보람을 느끼게 될지도 모른다고 느끼고 있대. 그럼 김달채 씨는 뭔가 이 사건을 굉장히 기다리고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그는 다른 행인들이 종종 걸음으로 달아나는 방향과 다른 행인들은 종종 걸음으로 달아나요. 뭐에 대해서? 이 뭔지 모를 사건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이 뭔지 모를 사건에 대해서 달아납니다. 근데 김달채 씨는요? 정반대. 그렇지. 이 사건 쪽으로 향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 이 사건이 뭔지 모르겠지만 성격은 제시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달아나지만 김달채 씨는 흥분, 기대감, 보람을 느낄 걸 예상하고 그 사건을 향해 가고 있어요. 읽어보신 분 알았죠? 이 사건 뭐였습니까? 시위 현장이었지. 그렇죠. 아마 뭐 독재정권 이런 거에 대한 시위 현장이었을 거예요. 사복을 입은 경찰들이 뭔가 학생들을 가두는 모습 같은 게 제시되고 있었으니까. 자, 이랬을 때 문제 하나, 2번 문제로 이제 점프해 보겠습니다. 2번 문제, 여러분 정답은 몇 번이었냐? 3번이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설이 이렇게 서술해주고 있는 정보를 잘 캐치하셔야 됩니다. 아직 뭔지는 모르지만 흥미를 느낄 만한 일에 대해서 김달채 씨는 그렇지 흥미를 느낄 만한 일이라고 보이고 행인들은 어때요? 달아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분명히 제시되었고 밑에 부분을 봤을 때 이게 시위 현장인 걸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정확한 설명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다시 소설로 가서 여러분들 마지막 부분 좀 볼게요. 3, 4번 문제를 풀려면 이제 마지막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아. 자, 이봐요 거기부터 보겠습니다. 김달채 씨는 굉장한 어떤 그렇지 시위 현장으로 와서 이봐요 거기 뭔가 굉장히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이죠. 김달채 씨는 창문마다 철망이 쳐진 버스 안으로 학생들을 마구 밀어넣고 있는 사복들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나왔네요. 목청을 높였다. 아직도 어린애야. 이 어린애는 누굴 말하는 거죠? 학생들을 말하는 것이. 제가 소설을 읽을 때 이런 거 하면 될 거야. 버스 안에 갇히고 있는 학생들을 김달채 씨가 이제 어린애라고 표현하고 있구나. 인물 위주로 읽는다는 게 이런 말입니다. 아무튼 뭐야? 아직도 어린애야. 다 시작이 살살다로 김달채 씨 어떤 굉장한 자신감이 보이는데도 그리고 소설 속에서도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거를 굉장한 용기라고 표현해주고 있지. 아무튼 이 용기 있는 태도를 보였어요. 근데 어때? 지금 뭐야? 옷깃에 비표를 단 사복 차림의 청년 하나 새로운 인물이 나왔죠. 아마 이 사복들 중에 한 명일 겁니다. 하나가 달려와서 김달채 씨의 가슴을 때밀었다. 이렇게 민 거예요. 그러니까 김달채 씨는요. 그렇지. 그동안 김달채 씨가 느꼈던 게 뭐야? 이 우산, 무전기처럼 생긴 우산 케이스를 보여주면 사람들이 쫄았었죠. 그러니까 어때? 나 이런 사람이요 하면서 뒷주머니에 찬 우산 케이스를 내보이려고 합니다. 근데 상대방 청년 이 친구가 아까 옷깃에 비포를 난 사복 차림의 청년이랑 똑같은 인물이죠. 상대방 청년 어때?
들떠볼 생각조차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그게 뭐 어쨌다고 이런 태도죠. 그래서 어때? 당신도 차에 타서 갇히고 싶어요? 그냥 집에나 가요. 그러니까 김달주 씨 어땠어요? 마지막 부분 정말 재밌는 부분 아닙니까? 남의 밭에서 물을 뽑아먹다가 걸리는 사람처럼 그냥 맥없이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이게 아까 정리한 보기 내용이죠. 허브적 결력 폐지, 무전기처럼 보이는 우산. 이게 통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소시민이 돼서 작은 사람이 돼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지. 자, 이렇게 봤을 때 3번 문제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억니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죠. 그래서 기억은 기억이 아마 우산 이상의 것, 그리고 니은이 우산 케이스였을 거예요. 정답이 5번이었습니다. 의외로 조금 여기서 틀리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잘 봐요. 사복차림의 청년은 케이스에 익숙하여 기억을 이용, 즉 우산 이상의 것을 이용하려는 김단치의 의도를 알아냈다? 아니요. 사복차림 청년은 아까 어땠어요? 눈길도 안 줘요. 어쩔 건데? 약간 말도 안 되는 예시지만 여러분 한번 이런 예시가 있다고 해볼게요. 여러분이 어느 날 과자를 하나 얻은 거야. 과자. 학교 잠깐 과자를 얻은 거야. 네, 고려대학교 과자를 얻었다고 생각해볼까요? 고려대가 아니라 고려대라고 써 있습니다. 아 미안해. 고려대라고 써 있어. 잘 몰라, 잘 안 보여. 그런데 이거 입고 나가면 사람들이 오우씨 공부 잘하는 사람 하고 뭔가 이런 약간 부러움의 느낌을 받아. 근데 어떤 상황에 맞을 거야? 이제 서울대에 서울과잠을 입은 사람을 만날 거예요. 서울과잠을 입은 사람은 뭐 고려대 읽겠어요? 읽지도 않아. 어차피 나보다 구립과잠일 텐데 이거야. 야 의도를 알아채고 이것도 아니라 그냥 뭐 하고 아예 보고 있지도 않은 상황이에요. 이런 예시를 들어 정말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렇잖아요. 예. 미안해요. 이런 예시로 생각해 보면은 고려대인데 고려대인 척해 이런 거 아니야. 내가 서울인데 뭐 어쩌라고. 의도를 보고 있지도 않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5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상한 예시 미안해요. 자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4번도 은근히 많이 좀 까다로웠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답인 5번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여러분 잘 봐요. 이것도 어디가 잘못되는지 한번 잘 봅시다. 김달채가 비표를 단 청년 앞에서 돌아서는 거 이거 맞아요. 얘한테 쫄아서 도망쳤죠. 왜? 자기의 거짓 권력 표지가 통하지 않았으니까. 학생들과 맺은 유대관계를 단절하여 기득권을 지키려 한다는 점에서 논리를 따르는 김달채의 파산적 태도를 굉장히 맞아 보여. 그냥 여러분 여기가 잘못됐습니다. 김달채 씨가 학생들과 유대관계를 맺었을까요? 아니야. 맞아. 학생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학생들과 친밀감이 생겨서 도와준 게 아니라 이 무전기 통하겠지 하고 한번 자기 뽐을 내고 싶었던 거예요. 왜? 아니 진짜야. 학생들이 불쌍해서 학생들과 유대관계가 생겨서 이렇게 도와준 게 아니라 그냥 이 우산 들고 있으면 통하겠지? 그냥 어떤 자신을 뽐내고 싶었던 거에 불과합니다. 뽐내고 싶어서 학생들과 유대관계가 쌓였다고 보이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문제 삼아서 5번이 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소설 재미있죠. 그러니까 내 지문이 소설만 같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럴 수는 없고요. 좋습니다. 시간이 애매하긴 하지만 우리 딱 한 지문만 더 풀어보고 마무리합시다. 이 지문에서도 제가 조금 설명할 게 있어서 여러분 이 지문 요거 살짝 그럼 여러분 연계 느낌으로 풀어볼까? 연계 지문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되게 수능특강에서 배워서 알고 들어가는 소설이라고 했죠. 이 소설 여러분들이 수능특강에서 공부했다는 정도의 배경 지식을 쌓아주겠습니다. 이게 어떤 지식이냐면 왕이 있어요. 왕비, 중전이 있거든요. 중전 말고 이제 비. 그렇지, 뭐 세컨이라고 그러면 미안해. 그냥 급하니까 쓸게요. 세컨이 있어. 이런 말씀 안 되는데. 근데 세컨이 어때? 중전을 음해해서. 즉 중전은 뭐야? 중상모략을 꾸며서 이 중전이 나쁜 사람인 것처럼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왕이 속아서 중전을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자 어때요? 근데 왕이 속아서 중전을 버리려는 거잖아. 우리 정의로운 인물
그렇죠. 아 이게 무슨 태보였죠? 박태보 씨였나? 박태보가 목숨을 걸고 정의를 바로잡으려고 해요. 중전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중전을 버리지 마라. 하고 투항 그런 식으로 자기가 이제 뭔가 올바른 말을 올리다가 결국 죽습니다. 죽은 퓨. 이게 이 소설의 어떤 전체 내용이거든요. 딱 여러분들이 훈특강을 지금 이 정도로 공부했다라는 느낌을 줄게요. 자, 그럼 그 상황에서 지금 한번 5, 6, 7, 8 풀어보십시오. 네. 뭐라고요? 중전은 죄가 없어. 박태부는 그러니까 중전을 살리려고 해. 근데 왕은 계속 속고 있어. 이런 소설이에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스톱 한번 할게요. 6번 문제를 풀려면 표시를 해놓고 풀어야 되거든요. 원래 이게 굵은 글씨로 인쇄돼야 되는데 굵은 글씨로 인쇄가 안 돼서 여러분 여기에만 한번 표시하고 문제 푸시기 바랍니다. 어디냐면 여러분 15페이지에서는 좀 작게 보여줄게요. 15페이지에서는 이 A 다음 문단의 근부로 가능하다는 계산 나오고 있는 근부 여기 여러분 표시하고 읽어야 되고요. B 다음 줄에서 첫 번째 줄에 나오는 첫 번째 줄 끝에 나오는 진도 여기에도 여러분 표시하고 읽으십시오. 왜냐면 원래 이게 굵은 글씨로 나왔어야 됐거든요. 인쇄가 지금 그게 굵은 글씨가 안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여기 좀 많은데 이거 잘 안 보이시죠?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분명 한님이 기사하셨보다라는 짧은 대사 밑에 두 줄 내려오면 이화촌이라고 있어요. 이화촌에도 여러분 표시해 주시고 그 다음 문단이 이제 뭔가 이상하게 끝나거든요. 인쇄 오류로 이상하게 끝나거든요. 그 다음 줄에 끝에 보면 과천이라는 또 지역이 나옵니다. 과천도 표시해 주세요. 과천 표시해 주시고 거기서부터 이제 두 문단 내려오면 각설로 시작하는 문단이 있습니다. 각설로 시작하는 문단 두 번째 줄에 성내 성외 역시 표시해주고 읽으시고 그 줄에 한 곳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내 성외 한 곳. 그리고 마지막에서 두 번째 문단 두 번째 줄에 있는 외관이라는 이 부분의 표시 그리고 외관으로부터 하나 둘 세 줄 내려오면 심상군복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에도 표시. 원래 이게 굵은 글씨로 나왔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표시한 거 딱 눈치챘습니까? 전부 다 장소. 그렇지. 아까 말해봤지. 장소나 시간적 배경 정보 물어보는 문제 나온다. 그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우리 8분 시간 재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시간 1분 깎아서 미안해요.
전체 줄거리만 짧게 설명드리고 들어갔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이 소설에 익숙해진 채로 들어갈 거야. 8분이 아니라 아마 6분, 5분에도 사실 풀 수가 있습니다. 수강으로 이 질문 한번 봤었으면. 네, 근데 지금 아닌 상황에서 풀었기 때문에 조금 8분보다 1, 2분 더 쓸 수도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네. 아무튼 현대소설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난이도가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죠. 이것도 한번 우리 정답들 구성해보고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 한두 군데만 설명한 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약간 이벤트 미니 이벤트 해서 또 태어나게 해보세요. 아 맞다. 아 저런. 아 그렇죠. 현대소설보다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군요.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것도 보기부터 한번 참고한다고 해볼까? 일단 보기 내용을 일단 우리가 읽어낸 채로 소설에 들어간다고 일단 해볼게요. 보기입니다. 8번 문제. 박태보전은 숙종 때의 실존인물 박태보의 삶을 소설한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박태보는 임금이 부당하다. 아하. 인물 관계 나오죠. 박태보가 있고 임금이 있는데 임금 쪽이 부당한, 즉 임금 쪽이 부정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임금의 부당함으로 들어가는 부도덕한 세계와의 대결을 했다는 건 박태보가 바로 긍정적이고 정의를 추구하는 인물이라는 거겠지. 정의 추구. 이 정도도 어떤 굉장히 큰 정보죠. 아무튼 세계에 대해서 패배하고 순간 뜻을 잃지 못한다. 결국 실패. 실제 소설에서 의왕 죽어버렸죠. 죽음. 그럼에도 그는 가족과 국가의 윤리적 책무를 다하는 인물로 인정받았다. 실패, 죽었음에도 인정을 받고 도덕적 영웅으로 보양이 된답니다.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보고 그렇죠. 일단 앞부분 보면서 역시 상황 파악하는 연습 좀 해보겠습니다. 첫 부분은 항상 잘 읽으셔야 돼요. 첫 번째, 이때 태보 인물 나왔죠. 태보라는 인물이 나왔습니다. 걸문 밖으로 나오니 궁궐을 말하는 거죠. 장소가 나오네. 궁궐 밖으로 나오니 그제서야 정신이 없어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어이구 궁궐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나오자마자 기절을 하는 걸까요? 좌우 제시, 이것도 인물들입니다. 좌우 제시는 좌우의 여러 신하입니다. 여러 신하들. 일가 제조, 제조는 그럼 똑같겠죠? 여러 가족들입니다. 즉 여러 가족들과 여러 신하들과 여러 가족들이 구안하여, 구안하다는 간호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 신하들과 여러 가족들이 간호하여 태보가 겨우 정신을 차려서 좌우를 돌아보며 하는 말. 이 몸이 지금 명제의 경각이라. 명제의 경각이라는 것은 목숨이 곧 죽을 위기에 처했다는 뜻입니다. 나의 목숨이 곧 죽을 위기에 처했으니 어찌 살기를 바라리요. 군 등은, 여기에 있는 여러분 등은 태보, 내가 죽거든 뭐 해달라? 간하여. 이 말뜻을 잘 알아요. 여러분 간하다 가끔 나오거든요. 근데 이 간하다를 보면은 여러 가지를 파악할 수 있어. 간하다는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임금에게 바른 소리를 올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바른 소리 올리다 죽는 사람 진짜 많았습니다. 옛날에 임금의 어떤 심기를 건드려서. 즉 어때? 죽기로서 가나요? 그래 내가 죽거든 님들도 어떻게 죽음을 각오하고 임금에게 바른 소리를 올려서 태보가 이루고자 하는 정의 왕비를 내치지 못하게 해라. 아까 제가 전체 줄거리 때 설명드렸죠. 왕비가 억울하게 지금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고. 그래서 이 왕비를 내치지 못하게, 이게 태보가 지키려는 정의에 해당할 겁니다. 지금 이 뭔가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으려는 태보가 이루고자 하는 정의에 해당하겠죠. 그랬을 때 어때? 이때 상소 중에 이름을 올린 재원이 모두 아르대요. 볼게요. 재원은 아까 말했듯이 여럿이라면 여러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여러 사람의 특징이 뭐래요? 상소의 이름을 올리기. 상소는 뭐죠, 여러분? 임금님한테로 바치는 글. 임금에게 바치는 글이에요. 즉 어때?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야? 이 사람들도 정의로워 나름.
그래서 어때? 왕비를 내치지 말아달라고 상소의 이름을 같이 올렸어. 상소는 같이 올랐지만 태보만 뭐 한 겁니까? 태보가 더 나서서 간하다가 죽을 위기에 처한 겁니다. 상소는 여럿이 같이 썼지만 태보가 어떤 대표로 나서가지고 왕 앞에서 그래도 말씀을 올리다가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아유 우리도 정말 한 탓이다. 막중한 충을 몰았으니 정말 부끄럽다. 그래 우리 같이 상소했는데 너만 혼자 이제 임금이 앞에서 더 말하다가 죽게 생겼으니 우리는 너무 부끄럽다. 일은 여럿이 참여하고 죄는 그대 혼자 당했으니 너무나 미안하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렇지 태보가 이루고자 하는 정의 이 주변에 이 A를 말하는 사람들 간의 관계 같은 것이 파악됐습니다. 이 문제는 꼭 하고 넘어갈게요. 미안해 지금 시간이 없어서 요 한 문제는 제가 요걸 마지막으로 꼭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해본 문제. 해본 문제의 정답이 여러분 5번이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전 소설에서 여러분 서술자 개입이 나온다면은 반드시 문제에서 출제된다고 했었어요. 잘 봐. 사실 이거는 보기만 읽어도 풀 수 있는 문제였어. 보기만 읽어도 어떻게 푸냐면 태보에 대한 민심을 편집한 논표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내요. 이거 있었나? 이래도 어때? 태보가 기우는 구분을 회복한 영웅. 기우는 구분을 회복한 영웅이 아닙니다. 이미 임금은 속았고 태보는 그럼에도 도덕적인 얘기를 한 도덕적인 어떤 영웅이었지. 뭔가 나라가 기울어져 가는데 그 기울어져 가는 나라를 일으켜 세운 인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무튼 뭔가 잘못됐음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편집자적 논평이 반복적으로 제시된 부분. 이 부분은 눈으로 확인하고 이 시간 마무리해봅시다. 편집자적 논평은 정말 자주 나올까요? 어느 부분이냐면 여러분 어디지? 잠시만요. 찾는데 오래 걸려. 이 부분이다. 여러분 이화초음 표시한 부분 밑에 이제 세 줄짜리 뭔가 인쇄 잘못된 부분 이 부분이 어디였냐면 잘 보세요. 서술자기 편집자적 논평 2번 나옵니다. 이때 원근 제족과 만주백관이 다 조문 장한 백성이 미안이 낭로하리오. 이거 무슨 뜻이야? 직역을 하면 어떻게 돼요? 장한 백성 중 누가 아니 눈물 낭로가 눈물을 흘리다는 뜻이요. 흘리겠는가. 일단 서리법 성립하고 중요한 건 뭐야? 여러분 진짜 장한 백성들이 지금 눈물 흘리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묘사랑 이 서술자의 판단이 다른 걸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 진짜 온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고 그걸 묘사해줬다면 그건 서술자 개입이 아니야. 이건 어때? 판단이잖아. 장한 백성 중 누가 눈물을 안 흘리겠는가? 진짜 울었다는 거 아니고 이 일, 태보가 죽은 일이 너무 슬퍼서 어때?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린 만큼 이만큼 슬픈 일이야. 이거 누구 판단이야? 누구 생각이야? 이게 바로 서술자의 생각입니다. 서술자의 목소리고요. 뭐라고요? 서술자가 서술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직접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서 무언가를 판단하고 있어. 이게 바로 여러분 편집자적 논평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적용해볼게. 다음 줄. 천신이 어찌 감동치 아니하죠. 천신은 하늘의 신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늘의 신이 진짜 감동한 거야? 아니죠. 이 사람들이 울부짖는 모습이 마치 하늘의 신도 감동할 만큼 감동적인 장면이었다고 판단을 내려주는 거잖아. 묘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묘사가 아니라 서술자가 목소리를 낸 부분이에요. 이게 뭐다? 바로 서술자 개입이에요. 이건 여러분 너무 중요해서 안 할 수가 없었고요. 네, 아무튼 여러분 오늘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다르지 않은 문제와 성취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저희 또 이제 끝나고 나가는 여러분 필기 분석본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 문제의 답이나 이런 것들 한 번 더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이제 복습 한 번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